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온 나라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떠들썩한데 아직도 대통령실은 조용합니다. 이 문제가 왜 논란이 커졌습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기 때문에 의혹이 불거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나와야 할 입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유감이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딱 한 번 입장이 나오긴 했죠. 국토부가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요. 논란의 당사자가 대통령 부인인데 왜 국토부가 알아서 해야 합니까? 외국에 나가 있으니 그렇다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하는 전자결제로 처리했다고 하지요. 다이나믹 코리아가 언제부터 이렇게 미스테리 코리아가 됐는지.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수요일은 여러분 좋아하는 김장자매 철인 형제 나오시는 날입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가 동시 접속 15,000명을 넘었었거든요. 오늘 대한민국 대표 상식 패널 4분 나오셨으니까 더 많이들 보실 것 같은데, 김유정 의원 나비인가요? 네. 아, 좋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나비는? 나비처럼 활활 날아서 열심히 진실을 향해서 네. 날아가는 나비. 비판하겠습니다. 김유정 의원은 항상 이렇게 브로치로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십니다. 옛날에 올브라이트. 여러분들의 활발한 댓글 참여가 백운기의 정치본색 힘을 실어줍니다. 댓글 참여해 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2분씩 선정해서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하도 많이 들어오셔서 조금 더 드리고 있습니다. 정어리 때 100만 운동 펼치고 있습니다. 함께해서 깨어있는 100만 정어리 만듭시다. 어제 42만 명을 넘어섰군요. 이제 곧 50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된 상식님 새로 들어오셔가지고 팬카페도 가입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정어리 때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우리 이은주 반장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진실된 상식님, 힘없는 정어리들이 모여서 상어와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정어리들이 모여서 때를 이루면 덩치가 상어보다 훨씬 더 커져서 상어가 놀라서 도망간다 해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100만 정어리 만들어서 우리가 진실의 힘이 무엇인지, 상식이 무엇인지 한번 보여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스픽스 글램모어가 지금 함께 드리는 선크림 세트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주변에 나눠주시고 정어리 가입시켜 주십시오. 글램모어 선크림 2+2 구매하시면 손 선풍기도 함께 드리니까요. 올 여름 더위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나토 회의 참석자 리투아니아에 가 있죠. 그런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떠들썩한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입장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에 입장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요? 김유정 의원, 지난번에 천공 관저 관련해서는 막 고발도 하고 대통령실에서 허위사실 유포 책임 묻겠다고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최초의 작년에 팬카페가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나랑 관계없다라고 손절해줬기 때문에 그 뒤로 카페 얘기는 좀 잠잠해졌거든요. 예. 그래서 천공 얘기 나왔을 때도 여기도 조금 뭔가 명확히 얘기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거는 또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만기칠람하는 대통령의 그간의 이 모습을 본다면 이 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한 말씀 하셔야지 맞는 건데 너무 조용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이 전자정부, 전자결제를 KBS 수신료 징수 시행령 통과시키는 데나 결제하고 말입니다. 나라가 지금 이 양평 고속도로 때문에 이렇게 지금 뒤집어져 있는데도 그 당사자인 분들이 뭔가 해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왜 원희룡 장관이 나서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당사자는 왜 조용한지 정말 묻고 싶고요. 거기 현지에 가서도 지금 이 전자결제에 서명할 정도의 정신이라면 이렇게 나라가 뒤집어진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여야가 알아서 할 일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나요? 정말 궁금해요. 장유미 변호사 네. 생각하시기에 침묵하는 이유 뭐일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찔려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짚어주셨지만 아주 깨알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육성으로요. 심지어 아이들이 치는 고3 모의고사 문제 갖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아유, 교육 전문가신 우리 대통령이 지적하실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양평 땅 본인이 여주지청장인가 했을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합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뭐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비겁하다. 저는 국민들이 정말 묻는 거에는 함구하거나 남 탓하고 설명하지 않고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사실상 겁박하고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타당하면 이 안으로 추진하십시오. 그렇게 경제성 지표가 좋은 걸로 나오면 하시면 되잖아요. 왜 국민들한테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말도 못하게, 누가 이런 표현을 썼던데, 찍소리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저 대통령 지금 뭐 해외 가가지고 아메리칸 파이를 같이 열창을 했고 사람들이 그랬다?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가서 외신 기자들과 또 외국의 이 관계자들과 아메리칸 파이 부른다? 저는 지켜볼 겁니다. 나토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 만났을 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건지요. 그리고 국내에 들어오면 다시 한번 지켜볼 겁니다.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요.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할 건지 분명히 지켜볼 겁니다. 신은기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수사를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불리한 진술 같은 거 해놓았을 때 나중에 뭔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럴 거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는 걸까요? 글쎄요, 뭐 아무 말 안 하는 것 자체도 저는 메시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것은 뭐 할 말이 없어서 못하는 거일 수도 있겠고요. 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나중에 가서 책 잡힐까봐 이제 본인이 사법 시스템을 잘 아니까 그렇게 대응하는 전략일 수도 있는데, 일단 국민은 물을 권리가 있고요. 이 권력이라는 것은 국민만 권력자입니다. 대통령도 권한을 행사하는 자에 불과한데 그 권한 행사를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지금 유용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원희룡 장관이 과거에 그 민간인 사찰 사건 때 이영호 비서관처럼 내가 몸통이다라고 막 소리 질렀던 것처럼 지금 뭐 백지화 선언하면서 아무리 논점을 흐트리려고 해도 이 진실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 뭐 민주당에 누가 땅을 갖고 있고 뭐 저는 별로 그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사유재산제 국가이기 때문에 누구도 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예타까지 거쳐가지고 국가가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 국책사업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장기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노선이 바뀐 겁니다. 근데 바뀌었는데 공교롭게 거기 또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거예요. 그 일가에. 이거를 의혹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괴담이다, 선동이다 이런 자세로 접근해가지고는 저는 국민들께서 더 큰 분노로 화답하실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외를 자주 나가는 대통령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외 많이 나가고도 갔다 와서 국민들한테 설명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대통령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아니 근데 나가서 뭐 지금 뭐 해외 순방 중이니까 국제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통령실을 통해서는 입장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뭐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튈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 양평 고속도로가 원안에서 수정안으로 변경됐는데 왜 변경이 됐는지 그러니까 우선 그 이 설명이 없고요. 그 다음에 수정안대로 만약에 그게 그 변경한 대로 된다면 그 변경한 도로 주변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최고 권력자의 처가 땅과의 그 의혹이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을 갑자기 왜 그런 걸 문제 제기해?
주무장관이 그럼 어떤 일로 해?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 판이 지금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쉽사리 뭔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내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하고 국민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대통령을 보고 위를 보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어떻게 하는 걸 좀 더 지켜보려고 할 겁니다, 아마. 원희룡 장관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본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 리투아니아 폴란드 순방을 위해서 어제 출국했다라는 기사가 떴던데 국토부 장관이 나토 왜 가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가려면은 이 문제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루 더 있다가 간 건지 모르겠는데요. 대책회의하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대통령 내외가 아무 얘기 안 하는 것이 원희룡 장관이 내가 결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 장관이 한 거니까 지켜보겠다라는 뭔가 서로 간에 얘기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식으로 갈 수 없다고 보고요. 일단 17일 날 국토위 상임위가 열리기 때문에 저는 그날 당정회의 할 때 뭐 전화 받고 계속 메모하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회의에 열정을 못 하더라 이런 얘기가 다 나왔잖아요. 그 통화의 당사자가 누군지 장관한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토부 장관이 거기 갈 사안인가 그것도 궁금하고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국가안보실장인가 뭐 여기에서 해야 할 현안이 있어서 안 갔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것도 아주 중요한 현안인데 글쎄요 이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장유미 변호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리투아니아 폴란드 가서 뭐 이렇게 뭐 국가 간의 협약 체결할 게 있나요? 아니 나토 회의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무부처에 어떤 업무가 있는데 나토와의 거리는 상당히 멀잖아요. 본인이 뭐 국방, 뭐 외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필요가 했고 폴란드랑 뭔가 협약이 있다면 같이 순방길에 올랐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중간에 간다? 전 며칠 전만 해도 계속 이제 국회 출석해서 이제 17일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회 답변에 더 매진하는 게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해외로 중간에 갔다? 이게 그러면 그 모종의 회의가 아니면 왜 갔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말씀 주신 대로 고위당정 이후에 정말 이상한 입장을 냈어요. 고위당정 때는 공식 그 비공개 회의를 할 때 원점 재검토는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벙 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경과를 봤더니 막 누구 전화를 받으면서 메모를 하고 회의에는 뭐 사실상 집중도 못하고 누구 전화를 받았습니까?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원희룡 장관 답변하시고요. 폴란드, 뭐 리투아니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요. 국회에서 똑바로 답변하십시오. 도망갔네, 작당하러 갔네, 출국 금지시켜야 되네. 나토에 가서 이게 소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러 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정말 그 왜 갔는지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궁금합니다. 특히나 신흥희 변호사 지난번에 어떤 패널이 나와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갑자기 느닷없이 백지화 선언하기 전에 당정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당정 협의를 제대로 못했대요. 원희룡 장관 밖에 나가서 전화 받느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이게 상식선에서 질문 제기하면은 다 합리적인 전 의문으로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꾸 묻는 말에 대해서 딴소리를 하니까 이게 지금 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하는 사람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렇게 논점 흐리기에 당할 게 아니라 정확한 질문을 하고 정확한 답을 받을 때까지 물어봐야 됩니다. 과거에도 국정농단 때 그 스카 요정이라고 있었어요. 김경진 의원이 그때 뭐 했을까 해가지고 결국에 우병우 이제 당시 민정수석을 코너에 몰아가지고 이렇게 뭐 청문회 요정, 뭐 스카 요정 이렇게 별명도 얻으셨는데 질문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명백한 게요. 원희룡 장관이 작년 2022년 7월에 국토부에서 양평군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뭔가 이거는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갑자기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원희룡 장관이 몸통인지 아니면 원희룡 장관이 누구의 부탁을 받았는지를 먼저 밝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원희룡 장관은 예타까지 끝난 국책 사업을
본인의 어떤 동기가 없다면 이거를 굳이 변경할 아무런 이익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 7월에 원희룡 장관은 왜 공문을 양평군에다가 보내가지고 변경을 시도했는지를 첫 번째 그 동기를 물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타까지 확정된 국책 사업을 뭐 바꾸는 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 모든 일이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거든요. 특히 행정 절차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후속 절차를 뭘 밟았는지를 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내놔라. 절차를 밟은 거에 대해서. 근데 아마 못 내놓을 겁니다. 왜냐면 답이 지금도 우왕좌왕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거와 별개로 최근에 있었던 그 백지화 논란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서 왜 갑자기 그럼 원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일 텐데 왜 백지화를 하면서 민주당 간판 내리게 하겠다 내지는 왜 이재명 대표 나와라 한판 붙자 이것은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의 도를 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정확하게 매 사안마다 전 질문을 해서 답을 얻어내야 될 것이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원희룡 장관이 오히려 힘을 좀 받는 그런 모양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이게 좀 황당한 일인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늘어섰다. 원희룡 장관님 힘내세요. 굳세어라 원희룡 장관님 항상 응원합니다. 등의 문구를 담은 화환이 놓였다. 전날 오전 한두 개씩 도착하기 시작해 이날 오후 60개까지 들었다. 국토부 청사 입구 양옆으로 50m가량 도열한 상태다. 이게 진영 정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 얘기하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잘했다. 그리고 남의 편이 얘기하면 아무리 합리적이고 그 대안이 있는 비판을 해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최고 권력자의 처가의 땅이 거기에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데 야당과 국민이 당연히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지금 아까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수위 단계 때부터 이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인수위 단계 때 그런 공문이 오간 얘기들이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에 관련된 양평군하고의 그 공문 오가는 거, 그 다음에 인수위에 보고했던 내용 이런 거 전부 다 국회에서 들춰봐야죠.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변경하게 됐는지. 마치 하투 밑장 빼다가 걸리니까 하투판 엎어버린 것 같은 그런 걸 보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 꼴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건 정치 생명을 거는 게 아니고 손목을 다 거는 겁니다. 지금 김두관 의원이 국정조사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내일 저희 스픽스 백운계 정치본색에 출연해서 김두관 의원 인터뷰 할 겁니다. 한번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권 초기에 스타 장관 몇 명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 그런데 이제 뭐 호불호를 떠나서 한동훈 장관이 스타 장관 된 거 아닙니까? 너만 스타냐 나도 스타다 된 거죠. 원희룡 장관이. 그래서 아마 정권 출범한 이후에 한동훈 장관보다 더 뉴스의 중심에 선 거는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원희룡 장관은 본인으로서는 나쁘지 않는 포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놓고 저는 원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당에 대해서 허무맹랑한 얘기하지 말아라. 날파리 선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본인들은 정확하게 진실을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진실이 시시때때로 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상면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국민이 원해서라고 했거든요. 두 번째는 양평군에서 요구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이제 어제부터 나온 얘기는 뭡니까? 민간 설계 회사가 이걸 제안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타 비용 수십억은 수십억대로 들어가고 민간 설계업체에서 타당성 조사하면서 또 24억인지 5억인지 또 드렸다는 거잖아요. 혈세 낭비하는 사람들 다 때려잡자고 한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니셨습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지 답하셔야 됩니다. 예. 저도 요 한 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뭐 망상의 바다라고 원희룡 장관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원희룡 장관 하는 행동을 보면요. 거의 수돗물 떠먹는 수준의 해명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목마르셔도 바닷물 드시면 더 목마르니까 그런 해명은 안 하시면 좋겠고. 죽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이 국면을 보면서요.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의 오감이 의심받고 있다. 과거에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는 국민들이 청각을 의심받지 않았습니까?
전 이 상황은요, 방구 낀 놈이 성내고 있는 거거든요. 방구를 껴가지고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이게 뭐야? 왜 방구를 꼈어? 뭐라고 나무라고 있는데 방구 낀 놈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하고 있는데 네 후각이 잘못된 거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각 이상설에 이어서 지금 후각 이상설까지 국민들이 스스로의 오감을 지금 의심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저는 청각과 후각이 국민들 다 정상이거든요. 이걸 비정상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지금 선동하고 잘못된 프레임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저 이렇게 봅니다. 부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참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이 나라가 얼마나 역동성을 발휘했습니까? 다이내믹 코리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미스테리합니다. 도대체 항상 그런 식이에요. 바이든 날리면 때도 그렇고 뭔가가 좀 있으면 해명을 하고 국민들이 납득하게 설명을 하고 잘못됐으면 사과를 하면 되는데 그냥 성질을 내고 윽박 지르고 아니라는데 죽을래? 뭐 이런 식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원희룡 장관 동기라네요. 금태섭 전 의원이. 왜 바뀌었냐고 물어보지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한번 들어봅시다. 연수원 동기죠. 연수원? 아주 능력도 뛰어나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있던 자리가 있고 여기서 예탁까지 받았는데 이게 왜 바뀐 거냐?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을 왜 말을 못합니까? 아니 원희룡 장관은 자꾸 김건희 여사만 악마화하니까 이거 백지화하지 원희룡 않고는 방법이 장관은 없다. 지금 그 메시지의 상대방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정치 공세한다. 근데 장관은 국민들을 보고 해야죠. 양평 국민들 또 양평 다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뭐 민주당이 말하는 게 틀렸을 수도 있고 맞았을 수도 있지만 선뜻 들으면 이게 왜 바뀐 거지 하고 의문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단순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도 아니고 장관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대변해야 되는데 거기에 설명을 해줘야죠. 저게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대로 자 우리 상식을 한번 놓고 해봅시다. 멀쩡하게 진행되던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바뀌어요. 왜 바뀌냐 하고 봤더니 거기에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바뀐 건가? 궁금할 수 있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해명을 해주면 되죠. 이거보다 이게 이렇게 다 나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그렇구나. 거기 땅 있는 것은 이번에 알았지만 땅하고는 상관이 없겠네. 이렇게 정리가 될 일을 느닷없이 화를 내면서 공사 안 해. 고속도로 안 놔. 놀라면 다음 정부에서 놔. 이렇게 하고 성질을 막 내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안 그래요? 장현미 변호사 나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저도 너무 억울합니다. 저도 막 궁금한데요. 너 그러면 안 놔줄 거야? 뭐 그런 사실상의 협박 아닙니까? 국민 상대로. 저는 그리고 진짜 큰 문제가 이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15년 동안 이 지역의 현안이었고요. 예타 통과하는 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용역에만, 왜냐면 지자체들 다 본인들 지자체에 도로 놓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해가지고 경제 타당성 검토를 다 해가지고 일단 5개년 계획에 태웁니다. 그리고도 예태까지는 수년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다 비용이고 시간이고 공무원들이 다 투입이 돼서 보는 겁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란 이외에 다른 대안은 거론되지 않았었어요. 전 더 큰 거짓말. 더 큰 거짓말이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거 투기 아니야. 이해찬 전 총리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이거 선산이야. 봤더니 선산 아니에요. 선산도 있었던 거예요. 2007년도부터 200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남매가 야금야금 그 인근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이름 딴 ESIND 부동산 개발 회사 명의로도 막 땅을 사들여요. 선산 아니었잖아요. 선산이라고 하면 아이 그치 이거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았어요. 거짓말한 겁니다. 또 하나는요. 김부겸 전 총리를 느닷없이 소환했어요. 봤어요. 200평도 안 되는 땅을 그 이안 근처에 60평 개인 주택을 갖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적의 양평 군수를 다시 소환합니다. 이것 봐라. 보수 언론까지 사실 가세한 거죠. 너 이 땅 보니까 이란 주변에 갖고 있네. 너 부인이 계속 땅 투기했구나. 이란대로 가자는 의도 똑같이 김건희 여사 공격하는 것처럼 똑같은 잣대면 이거 말이 돼? 그거 헤아려 봤더니요. 일단 이 도로 안이 처음 났던 건 김성교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이 2017년도에 확정을 한 겁니다. 처음에 그 계획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경쟁자 집 앞으로 내줬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집에서 5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앞에 사유지인 도로가 있어서 이 도로를 매입하지 않으면 본인 집이 맹지가 될 수 있어서 이 사유지 도로를 갖고 있는 개인이 내 걸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샀다는 거예요. 그 인근 땅 자체는. 그리고 이란과는 산이 있어가지고 다른 선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경제적인 가치는 상당히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용역업체를 얘기해요. 이것 봐라, 문재인 정부에서 발주한 용역업체에서 이게 더 훌륭한 대안이라고 이 안을 내왔다라. 우리가 뭘 잘못했냐. KDI가 다 총괄해가지고 예타 바늘길을 낙타가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용역업체가 딸랑 갖고 온 몇 개월 검토한 걸로 뒤집었다고요? 오늘 언론이 지적했더라고요. 이 용역업체에 거론하는데 그러면 그걸 원점으로 되돌리는 근거가 되느냐? 더 중요한 건 용역업체에서 그런 보고서를 뭐라고 했느냐? 함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국정운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 용역업체 압수수색 해갖고 수사를 좀 해봐야 돼. 칭찬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저렇게 모든 현안을 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그 설명하면서도 틀린 표현 하나 없이 간투사 하나 없이 저렇게 하는지. 우리 옛날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있잖아. 우투더 영 뭐 영투더 우. 우영우 변호사 보는 것 같잖아. 근데 저도 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규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예타라는 게요, 규정을 보면 그 예타 자체도 어렵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주관하고 KDI라는 유수한 단체에다가 이제 줘가지고 이제 시행하는 건데요. 사업 계획안이 변경되면은 그건 또 기재부 장관이 인볼브가 돼가지고 같이 또 논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 협의 없이는 그 내용 자체도 변경할 수 없도록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는데, 이거는요, 예타까지 끝나서 도장 찍은 거를 또 바꾸는 문제니까 더 큰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토부에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취임 2달 만에 가장 공문을 빨리 만들어서 양평군에 빨리 보낸 거고, 양평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갑자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공문을 다시 보내서 8일 만에 화답했거든요. 전 이거 보면 약간 군사작전 하는 것 같아요. 합동 군사작전. 그러니까 이게 하나 포인트고, 저는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이제 하나 추측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대선과 지선을 승리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웠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여론이, 지지율이 높을 때인데, 저는 작년 7월이 저는 명백하게 기억이 나는 게요, 제 가장 뜨거운 여름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 김철근 실장님도 같이 고생하셨습니다만은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 문제를 놓고 상당히 모든 이슈가 당내 문제로 쏠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토부나 양평에 대한 이슈는 전혀 문제 제기가 안 될 그런 시점이었다는 게 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용산으로 관저 옮기면서 수의계약 문제 있지 않습니까? 코바나 그 기업을 후원했던 업체들이 뭐 수의계약하러 다닌다 해서 저도 이게 뭐야, 정권 초기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도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공교롭게 김성교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그 군청, 그러니까 지금 뭐 정진선 군수 다 같은 쪽인데 이분들이 이런 군사작전 했다라는 게 전 더 의심이 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당시에 또 건진주의보가 내려졌었어요. 기업들한테 대통령실에서 입장 내면서 건진은 우리 쪽 그거 아니니까 조심하세요 이랬거든요. 저는 이 양평 합동작전이 뭔가 이렇게 군사작전 들어간 것이 제가 생각했던 작년 7월을 배경으로 놓고 생각하면은 이거 뭐 한 거 아니야? 그런데 딱 노선을 바꿨는데 와, 이거는 대통령 측근에 땅이 있네? 이거 의심하는 게 선전선동에 넘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희룡 장관이 공문을 보낸 주체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답을 하면 될 일이다. 흥분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죠. 나는 지난 여름에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런 거. 네. 그러고 보니까 작년 7월이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네요. 그때 그 제가 피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MB 정권 때 4대강으로 나라를 초토화 시켰을 때 그때도 누가 뭐를 어떻게 해서 이득을 취했네 아니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MB 시즌 2라고 하는 이 정권은 MB 정부 찜쪄먹는 정권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지금 그 처가와 관련된 이쪽의 이 땅 문제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이 팔도에 뚫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19만 평이 전국에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동네에도 땅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떨고 있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정말
MB 시즌 2인데 정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 4대강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더 땅 가지고 지금 할 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MB 아바타는 안철수가 아니고 윤석열이. 아, 근데 이 설명이요. 제가 보면 결국은 정권이 교체됐고, 그다음에 양평군의 군수가 바뀌었고, 소속 정당이 바뀐 거 아닙니까? 이 두 군데의 권력이 바뀌고 나서 결국 노선이 변경되는 건데, 다른 얘기를 쭉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다른 이제 뭐 폭로한다고 해서 뭐 김부겸 그 초기 예. 땅도 얘기하고 전 군수 땅도 얘기하고 했는데, 그거 뭐 60평, 250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차가 이 땅은 축구장 면적 3개, 또 축구장 면적 5개 이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목이 변경돼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아파트 몇천 채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엄청난 특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을 과연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바뀐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국토부하고 이렇게 유관기관, 군청하고 관련된 거, 인수위, 이렇게 주고받았던 공문들 전부 다 저는 일단 국회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국회에서 보고 이게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과연 제3자의 지시나 입김은 없었냐. 이것도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3자의 뭔가의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다면 이건 국정농단에 해당될 가능성이 또 있어요. 자, 이제 여권의 대응법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네 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대통령은 무시합니다. 무시작전이죠. 그리고 이제 여당은 정쟁으로 몰아갑니다. 이게 그 진실은 상관이 없어요. 이건 민주당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꾸 물을 탑니다. 김건희 여사만 땅 있는 거 아니다. 뭐 김부겸 땅도 있고 군수 땅도 있고 누구 땅도 있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양평에 땅 있는 사람들 그러면 다 조사하면 되죠, 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방법은 엄포를 놉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좌편향 언론 매체 각오해라. 뭘 각오합니까? 궁금한 걸 물어보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합니다. 이런 대응을 한번 짚어보기 전에 다니엘 님이 재미있는 글을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이분 아까 우리가 원희룡 장관 왜 나토 갔을까? 다니엘 아이디 쓰시는 분이 끝에 토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간 듯. 나도 나토, 국토. 아직 다니엘님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드님이요. 예타안이 2년 이상 걸렸는데 어떻게 2달 만에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진도를 좀 나가주세요.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오호라 경제 시간에는요. 예타 문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라는 게 뭔지, 왜 이게 중요한 건지,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데는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예타를 해놓고 그 공사가 바뀐 전례는 있는지, 뭐 이런 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권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지 한번 짚어보죠. 먼저 국민들 협박하는 엄포작전, 박성종 의원 얘기 들어봅시다. 윤 정부를 악마시키기 위해서 양평고속도 음모론과 가짜 뉴스만을 생산하는 좌평양 언론 매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각오하십시오. 일부 좌평양 매체들은 윤석열 정부와 보수 진영을 악마시키기 위해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건의 팩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허위 날조를 통해서 사악한 음모론과 가짜 뉴스만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팩트는 없고 의혹과 추측만이 난무하는 좌편향 매체들의 보도는 진실의 벽 앞에서도 억지 주장만을 일관하며 부끄러움과 언론의 책무를 함께 잃어버린 듯합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을 통해서
가짜 뉴스와 허위 왜곡 보도로 일관된 좌편향 매체들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예, 자 끝까지 싸우십시오. 근데 김철근 실장, 우리는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오로지 팩트에만 관심 있어요. 네. 저 박성중 의원이 좀 급하긴 급하죠. 지금 서초구가 지역구거든요. 아, 근데 서초구에서 삼선하기 쉽지 않거든요. 내년 공천이 간당간당 할 겁니다. 굉장히 그런 부담들 때문에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저런 식으로 진영 논리로 몰고 가고 사실관계 여부하고 상관없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건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물타기하고 저런 식으로 진영 논리로 싸우고 이걸로 과연 해결되겠느냐 이 문제거든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 왜 대안 노선으로 바뀌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다면 이건 먼저 다 해야 돼요. 자꾸 갑자기 무슨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란이한 사만을 놓고 투표를 하거나 여론조사에서 결정을 해서 우물쩍 넘어가려고 출구를 만드는 것처럼 하기도 하는데 국민들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좌편향 언론 매체 각오하라고 그러는데 신은기 변호사, KBS도 좌편향으로 본 모양이죠. 그래서 그렇게 수신료 분리징수 통과시켜서 이제 재정적으로 압박을 가하는데, 지금 박성주 의원 얘기 들어보면은 진실의 벽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가 진실이고 뭐가 팩트입니까? 박성중 의원은 다 아는 모양입니다. 근데 저렇게 협박하시니까 저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저려오는데요. 저는 박성중 의원 같은 분은 여기 데려다 놓으시면은 한 5분 안에 이효리 가수가 10미닛 이랬는데 저는 10미닛도 아니고 5분 안에 그냥 바로 끝내버릴 수가 있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음모론, 가짜뉴스 이런 얘기를 주요 키워드로 잡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말씀으로 답을 드리자면은 음모론자 눈에는 음모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음모론자기 때문에 세상이 다 음모로 지금 뒤덮여 있어요. 박성중 의원 눈에는. 저 그 말씀으로 그냥 가름하면 될 것 같고요. 팩트에는 관심이 없다 이러시는데 저는 아까도 팩트를 물었거든요. 2002년 7월에 그 공문을 왜 보냈고 그 이후에 절차 밟았는지 좀 밝혀달라는 건 팩트입니다. 절차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공개하면 되고 없으면 처벌받으면 되는 거예요.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를 묻고 있는데 저보고 팩트를 물으라고 하시니까 저분은 왜 또 청각이 이상이 있나? 이 생각이 좀 잠깐 들었고요. 또 하나는 언론의 책무 말씀하셨는데, 그럼 언론이 이게 김건희 여사 땅이 노선으로 바뀌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언론의 책무지, 책무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저는 반대로 여쭙게요. 의원의 책무는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책무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문제 지적을 오히려 하셔야 될 분들이 지금 자기들이 여사 수호하고 용산 수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책무를 안 하시는 분,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해온 학생이 숙제하고 있는 학생한테 지금 가가지고 화내고 있거든요. 도대체 박성중 의원님은 어느 나라에 계시는 건지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김유정 의원, BJ 그리드 아이디 쓰시는 분요. 예. 나 왼손잡이인데 좌편향인가 오면 겁나 불어. 아니, 팩트는 어디 가고 허위 날조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팩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야당과 또 문제 제기하는 그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허위 날조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야죠. 보니까 방통위원장 공석인 가운데 김여재 직무대리가 이제 처음으로 국무회의 참석을 했더라고요. 한상혁 위원장한테는 오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전현희 위원장한테도 너네 둘은 오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국무회의 참석도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여재 직무대리는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방통위원장이 비어있는 가운데 박성중 의원이 거의 그 방통위원장 이상의 버금가는 역할을 하기로 지금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가방이 간사잖아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하고 지금 거의 환상의 이 커플로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렇게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비판에 대해서 그것을 좌편향 매체라고 매도하고 또 허위 날조라고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허위 날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성을 회복해야지. 당헌당규에 국민의당 당헌당규에 대통령실과 당은 수평적 관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당초에 우려했던 용산 출장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우려가 됩니다.
팩트가 궁금해서 진실을 따지려고 물어보면 좌편향이라고 규정하고 각오해라, 협박하고 엄포를 넣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땅만 있냐, 너네 땅은 더 많다, 이런 전략도 씁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리 가면 군수 땅, 저리 가면 총리 땅. 옛날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다. 양평 군민의 수건 사업인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권력형 비리,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안 추진해야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 쪽 인사들의 땅 투기 의혹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대안노선은 문재인 정부 때 맡긴 민간 용역의 결과임이 언론 보도에서 드러났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진상규명 TF까지 꾸려가면서 주장하고 있는 원안, 즉 양서면 종점, 강화 IC 신설안은 한마디로 민주당 쪽 인사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리 가면 군수 땅, 저리 가면 총리 땅, 요리 가면 실장 땅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양평에서는 민주 땅입니까? 민주당 게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장현미 변호사, 네. 처음에 그랬어야죠. 이러이러한 안이 있었는데 네. 이걸 들여다보니 처음에 추진했던 안은 완전히 민주당 쪽 사람들이 여기에 종점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음모가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라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폐지하고 새로 이 안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상식적으로 이리 가면 총리 땅, 저리 가면 먼 땅이 네.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은 순서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게 이 안으로 가게 되는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다면 그걸 설명했어야죠.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거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대안이다라고 그랬어요. 공청회 했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의견 모으는 절차는 있었나?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때문에 못하게 됐어. 이게 답변이었어요. 7월에 하려고 했었대요.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전형적인 물타기예요. 정말 의혹이 있다면요. 그럼 같이 국정조사 하십시오. 한번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이 논의의 핵심, 그 큰 줄기를 흐트려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핵심 요지는요. 뚜렷한 이유 없이 이란은 15년 동안 20억이 넘게 많은 비용이 들여서 일단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석연찮은 이유로 이안으로 간 거예요. 이안은 2km가 더 길어지고요. 1,000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갑니다. 제대로 된 검토 없었어요. 이안? 왜 이안 바뀌었지? 이 인근의 김건희 여사 일대 땅이 축구장 5배 필지나 있어? 그것도 야금야금 최근까지도 사들였어? 이거 이상하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도로를 내면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의 땅이라도 지나갑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 같이 국정조사 하시고요. 그 본질을 이런 말로 흐려서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무지몽매한 존재로 상정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 이슈에서요. 진짜 심판받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2015년도에 아마 그 정윤회 문건 사건이 처음 나와서 그 지금 조홍천 의원이 됐습니다만 그때 조홍천, 박관천 이런 분들이 뭔가 이제 얘기를 하고 폭로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걸 제대로 들여다보고 정리를 했다면 설마 이른바 최순실 사건까지 가서 정권이 무너지는 사태까지 가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침소봉대하거나 완전히 다른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취급하고 말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이거 제대로 다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제됐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딱 단죄해야 될 부분 다 단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국정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거 만약에 이거 덮고 아닌 것처럼 넘어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느 순간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게 다시 더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걱정이거든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근데 저는 박대출 의원 발언에 더해서 저는 이철규 사무총장까지 둘을 묶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당장 오늘이라도 출당 조치를 저는 취해야 된다. 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은 저는 절대 보수 가치관에 맞지 않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보수는 헌법을 준수하고요. 그리고 시장주의자,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철규 의원이 사교육대 그 학원 강사들 초과이익 카르텔 범죄 악이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또 박대출 의원이 마치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거든요. 아니 양평에 누가 땅을 갖고 있는지 그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죠? 사유재산제를 보장하는 나라에서 양평에 땅을 가지면 안 됩니까? 근데 저는 지금 문제의 핵심이 사유재산제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직권남용, 권력 사유화, 누가 그 권력을 갖다가 사적으로 썼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갑자기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저런 발언을 하시니까 전 이분이 보수 철학에 대해서 전혀 1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분 아니냐. 그래서 제가 출당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정말 박대출 의원 수준으로 저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희석하려는 정말로 그 뭐랄까 애달픈 노력을 보면서 저는 국민소환제를 좀 당장 도입해야 되지 않는가. 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이 지금 국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사유재산제까지 부정하면서 용산수호를 할 거라면요. 국민의 이름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맞지 않겠냐. 저런 국회의원들이 필요가 있습니까? 저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공약이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재산 신고할 때 김건희 여사 양평 땅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불거졌는데 대통령이 침묵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아니 검사 시절에 뭐 그 화통하게 뭘 했다는 걸로 그게 장점 아니었습니까 본인이?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이 될 줄을 몰랐고 의심살 일이라면은 국민이 충분히 의혹을 가질 만한 문제라면은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지나친 기대입니까? 대통령실에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무엘 B.I.D 쓰시는 분요. 영화 베테랑보다 더한 정부.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진짜? 좀 비슷했습니까? 이게 뭐람님. 강상면을 난리면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저희가 다 짚어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논란이 생기니까 이 논란을 어떻게 해서든지 덮어야 되니까 그거를 의혹을 해명해 주면 될 일을 안 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얘기를 들어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단순히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강원도 홍천으로 이어지는 그 고속도로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단이 되면 홍천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사업도 중단이 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수도권 전체 계획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이 있는데 이게 수도권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 고속도로가 교산 신도시와 서울을 직선으로 잇는 최우선 간선도로 역할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돼버리면 이건 완전 날벼락을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평 군민이 이제 제일 황당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그렇지만 그게 단순히 양평 군민만을 위한 고속도로는 아니었거든요. 하남시 쪽에서부터 서울 송파 강동에서부터 홍천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 시도에 걸쳐서 계획된 고속도로의 어떤 구간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속도로 건설을 할 때 예타를 일단 착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기재부가 왜 침묵하고 있는지도 저는 참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예타를 뭔가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또 국토부에서도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예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타를 시작하면 한 8분응선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양평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큰 그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될 이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본인 입맛대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이게 원희룡 장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건설은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 바뀌었는지 그 설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뀌고 안 바뀌고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없애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국토교통부가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1조 7천억이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장관 혼자서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고속도로가 이제 백지화가 되면 이게 단순히 양평 뭐 두물머리 놀러 가는 사람들을 위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 동맥이니까요. 이 동맥은 다 전국에 피를 보내는 그런 공급망 역할을 하는 것이 고속도로니까요. 단순히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홍천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데로 다 이어져서 혈류가 흐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기로 발표가 딱 나면 이제 기업도 들어서고 그렇게 되는데 기업 단지 조성도 당장에 이제 차질을 빚게 되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또 다른 말을 해요. 원 장관이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한 이후에 국토부 관계자가 교산 신도시는 고속도로 초입부 이후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남용 이후니까 교산 신도시 교통대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해명은 맞지 않는 것 같은 게 이게 단순히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라고 하니까 거기가 딱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는 다 이어지게 마련이잖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강원도민들도 굉장히 이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로가 같이 강원도로까지 이어지면서 뭔가 이 관광 수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또 교산 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것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원점으로 하면요, 그것도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산 신도시와 이 서울과 관련해서는 신도시를 하는데 신도시만 떡하니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동을 편의성을 갖추어 갈지. 그래서 이게 광역교통망 체계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의 일환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원점으로 돌리겠다, 민주당 간판 떼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스탑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 신도시에 이미 있고 생활하고 계시고 거기에 근거지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피해 정부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이게 주무부처 장관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말 한마디에 그러면 우리나라 1조 8천억 원이 들어가는 이 정부 시책을 원점으로 돌리는 게 그럼 맞습니까? 민주당 간판 떼게 하려고요? 이게 무슨 저희가 있는 행동입니까?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 정말 할 수 없는 행동을 이 정부는 보여주는구나. 그리고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아까 그랬죠. 왜 이렇게 이권 카르텔 언급을 대통령이 많이 하시나. 이권 카르텔을 많이 해본 사람은 이권 카르텔이 많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세 분이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게 지금 처갓당 의혹이 있는 것도 개인 신상 문제고요. 또 하나는 대선 당시 공약이었습니다. 양평 공약을 보시면은 원래 노선대로 해서 홍천까지 뚫는 것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변경됐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설명을 하셔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예타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원안의 예타 통과안을 바꿨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인 추경호 장관도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밝혀야 된다.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원희룡 장관은 지금 가장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가지고 민주당 간판 내려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희룡 장관 머릿속에는 오로지 자기 대권 야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이재명 나와서 나랑 토론하자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실 거면 어차피 대통령 못 되시니까 자꾸 장관 자리를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그 교통 마비로 항상 그 신도시 분들이나 오고 가고 하시면서 매일 도로 위에서 몇 시간씩을 쏟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그런 국민들의 심정을 좀 1%라도 좀 헤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제가 보기엔 이런 비판과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못했을 리가 없어요. 이런 거 다 감안하고 백지화 선언했을 거예요. 원희룡 장관이 국회의원을 아마 사선에 제주지사 재선에 그다음에 국책 사업이 어렵고 예타가 어렵다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왜 그랬을까? 뭔가 말 못할 뭐가 있는 게 아니냐. 미스터리라니까요. 네. 왜냐하면 그 말을 못하게 하려고 아예 사업을 없애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적 계산을 했겠죠. 자기가 어차피 지금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더 큰 꿈을 위해서 가려면
자기가 뭔가 짊어져야 된다고 하는, 또 이걸 자기가 책임하에 뭔가를 했다 하는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일거에 판을 엎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의 접근이 원희룡 장관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한 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하나만 또 보태고 싶은 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너무 장관직에 대한 인식이 아니합니다.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은 늘 국회에 나와가지고 말싸움하면서 장관 자리 건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고요. 박민식 보훈부 장관도 장관직 건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진짜 원희룡 장관은 뭐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고 막 이러고 나오는데, 이런 식의 자기 직을 가지고서 자꾸 뭘 걸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빈곤한 논리다. 묻는 말에 답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자꾸 자리 걸고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볼모 잡아가지고 정치하는 행태는 전 이번에 끊어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까지 갈 것 있습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임하고 있는지. 지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 된 지 1년이 넘도록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나고 기자회견 한 번도 안 하고 뭐 이런 대통령을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앞으로도 바뀔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죠. 연대, 자유, 뭐 공존 이런 얘기 했었는데 배제와 갈라치기 정치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딱 한 번 뭔가 잘해보려고 시도했던, 아니면 본인이 돋보이고 싶어서 한 번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취임하고 작년에 국회 시정연설 기억나시죠? 그때 여야 의원들 모두와 악수했던 거. 그게 유일하게 뭔가 한번 소통과 뭐 타협하려는 모습 딱 한 번이 아니었던가 생각하고요. 이 문제 때문에 이미 양평 국민들은 갈라졌잖아요. 갈라치기 하고 배제하고 비판의 목소리는 호통쳐서 숨죽이게 하고. 그러니까 정말 문제 있다고 보고요. 이게 만약에 그 강상면으로 가는 대안으로 간다고 하면 이거는 전혀 다른 도로입니다. 그래서 예타를 다시 해야 돼요. 이거 그냥 이안 뭐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문제인데 굉장히 간단하게 이쪽을 더 원하고 있고 이쪽이 교통량 뭐 더 해소에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말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침묵하잖아요.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양평군 관계자와 양평군 의원이 주고받은 통화 내용인가요? 이걸 좀 들어보면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도로공사 지원하고 용역사 지원하고 합쳐서, 왜냐하면 부처는 고소부가 많은데 이걸 실행하고 시행하는 거는 다 이제 도로공사거든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 이 평면 계획도를 가지고 어쨌든 그 협의 요청 공문에는 양서가 종점인 안으로 나와 있잖아. 그럼 이 평면 계획도도 다 이걸 가지고 온 건가요? 그렇죠. 뭐 양평 주민이면 모두 다 저도 예타 통과는 됐다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된 건 저도 그렇거든요. 네. 우리 그 도로 있는 부서 누구라도 대단한 일을 한 건데, 네. 이제 이걸 예타 끝나고 나서 이제 타당성 조사를 지금 이제 하는 단계인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도로가 어떻게 나야 될지를 네. 국토부에서 이제 고민하고 정리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여러 가지 증언들이 이제 다 하나하나 장현미 변호사 나오지 네. 않겠습니까, 앞으로? 예, 왜냐하면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원희룡 장관이 본인이 법조인이잖아요. 이게 법리 검토를 안 하지 않았을 거래요. 이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당연히 보고받고 했을 거니까요.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리스키하구나. 이거 리스크가 있구나. 차라리 원점으로 돌리자. 이런 판단도 뭐 정치적 의도도 있겠지만 그런 판단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국책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안으로 가고 이런 거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그런 전례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거를 저희는 단죄하고, 그리고 실제로 국정농단의 수사검사, 이 가장 총괄 팀장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 이 부분 하나하나 드러날 거예요. 이 물타기 아마 계속 시도할 겁니다. 그런데 소기의 성과 거두지 못할 거예요. 이 물타기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빨리 진실을 얘기하는 게 이 정부가 살아갈
유일한 방책일 그리고 겁니다. 저도 여기서 딱 그 윤석열 정부의 공식이 나오는 게요.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 제가 여기 와서 여러 차례 말했거든요. 바이든 날리면 때도 대통령의 국익 훼손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MBC가 갑자기 가해자로 둔갑이 돼버립니다. 뭐 태영호 의원 사건도 그렇고요. 뭐 이준석 대표 축출 사건에서도 아니 이준석 대표가 대선 이기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갑자기 가해자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요. 근데 지금도 원희룡 장관이 전 이건 좀 비겁한 책임 떠넘기기라고 보는 것이 갑자기 본인이 권한 가지고 백지화 선언이나 무리수를 던져놓고 또 민주당 책임을 얘기하거든요. 저 이런 식으로 가피해자 바꿔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사전에 알았으면 뭐 직을 걸겠다. 아니, 최은순 씨 지난번 사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아닙니까? 맞습니다. 양평에 김건희 일가 땅 있다는 거를 몰랐다면 그게 말이 되는 해명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원희룡 장관이 세세하게 그 노선에 관련돼서 뭐 처가 쪽 땅이 있는지 여부 자체를 뭐 미리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상상력을 펴보면 많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국토부 장관을 그렇게 원했다는데 국토부 장관을 왜 원했는지, 그 다음에 사전에 무슨 이런저런 얘기들이 혹시 없었는지 그런 의심까지 들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수정안이 나오고 또 그 수정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 문제되게 하니까 아차 하고 판을 엎어서 그냥 딱 말 못하게 하는 이런 상상이 드는데 제 상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년 국감 때 한준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산지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쪼개고 뭐 하고 해서 지목 변경하고 이런 것들 절차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국감 때 물었어요. 그리고 답을 달라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올해 1월인가 2월에 상임위가 열렸을 때 한준호 의원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때 내가 물었는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걸로 보인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땅이 있다는 거를 6월 29일 날 올해 알았다고요.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수석을 여러 번 한 분 아니에요? 학력고사 수석도 하고 뭐 수석도 하고 그런데 올 1월인가 2월에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작년 국감 때 지적받고 그게 아닌 일반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들도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18억이 빵원됐다더라 양평에 땅 있다더라 이거 다 듣고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6월 29일 날 이걸 알았다는 게 정치 생명이 그렇게 장관직이 아깝습니까? 말이 되는 해명을 해야 국민들이 진짜. 믿죠. 그런데 장윤묘 변호사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 그거잖아요. 예. 그 윤 대통령 처가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기간을 연장해주고 798억 원 분양 실적에도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부가 징수하지 않았다. 네. 이런 내용인데 시민단체가 그걸 이제 다시 경기 남부경찰청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예. 이러면은 뭐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아마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경찰이 송치했던 거는 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는 지금 계속 수사를 받고 있고요. 이 장모 사실 본인 이름을 딴 부동산 개발 회사인데 불송치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면은 이제 검찰로 자동적으로 또 이제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여다 봐야 돼요. 저는 이 양평 공흥지구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대범해?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왜냐하면 가라로 이 군청에 막 서류를 집어넣어요. 이 개발 부담금을 막 영원으로 만들려고요. 가라라는 거. 어머 죄송합니다. 가짜.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건설업자들이 뭔가 이렇게 뭐 리베이트다 뭐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저는 정말 보지를 못했어요. 이건 대범한 걸 넘어서 이상합니다. 이거는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찰도 저는 이 수사 대단히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풀처럼 누웠다 일어났다 합니까? 이 정권 들어서 정말 실망스럽게 그지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치를 안 시킬 도리가 없었던 거죠.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 대범하다는 것은 최은순 씨가 대범하다는 얘기입니까? 경찰 수사가 대범하다. 최은순 씨와 그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대범하다는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예. 경찰도 대범한 거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봤더니 예. 경찰도 뭐 결기가 있네요. 아니, 이런 일이 진행이 될 때 군수가 김성교 군수였고 김성교 전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지역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의원직 상실했던.
그런데 그러면은 박대출 의원 표현을 빌자면 그 김성교 당시 군수가 민주당에 특혜 주기 위해서 땅값 올려주려고 여기저기 뚫고 하자고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중 의원이 아무리 야당을 향해서 이게 허위 날조다 왜곡이다 해도 이게 막 먹히지 않는 얘기인 거죠. 김성교 의원이 군수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여주지청장이었고요. 술친구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여주지청장 있을 때 김건희 여사하고 인연이 됐고요. 네. 이철규 사무총장이 자기는 양평 경찰서장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혹시 언젠가요? 그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김성교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인연은 그때부터. 근데 신은기 변호사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이건 논란이 됐을 때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우리 장모는 10원짜리 한 장 남한테 피해 준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그러게 수사 가이드라인은 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수사했던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 책임자가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대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을 내세웠고 또 상당히 이런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단죄해가지고 여러 정권에 걸쳐가면서 사실상 인사적 이익도 많이 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영수 전 특검이나 여러 가지 뭐 곽상도 의원 문제라든지 이런 검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솜방망이 내지는 또 본인의 측근, 뭐 장모 문제나 뭐 배우자 문제나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수사가 안 이루어지거나 미심쩍은 상태에서 종결이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뭐 하늘을 손바닥으로 잠시 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진실은 다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했던 그 수사 강도를 본인에게도 똑같이 들이대는 것이 오히려 공정이고 상식이고 형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 본인이 했던 행위들 때문에 그것이 다 부메랑으로 본인에게 돌아올 날만 지금 남아있다. 저에게 보여집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방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거 백지화는 철회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경제부총리였다면 주무장관 책임을 묻고 대통령한테 해임 건의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 관련이니까 김동연 지사도 입장이 나오긴 나와야죠. 그렇죠. 할 말은 해야죠. 예. 그러면서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처음 제한된 게 지난 2008년으로 벌써 15년 전이다. 그런데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했으니까 많은 의혹이 있다.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가운데 55%가 바뀌었다. 좀 정상이 아닌 거죠. 이런데도 의혹이 이런데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밝히지 않으면요, 저는 결국 이거 수사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저는 수사에 대해서 항상 특검은 예외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특검을 가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근에 대한 건데 지금 특별감찰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에 이건 검찰에서 수사할 수가 없는 사안이고 이건 저는 반드시 특검을 가서 이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17일 날 국회에서 이제 원희룡 장관을 불러서 국토교통위 상임위를 열어서 아마 이 문제를 따질 건데 예.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일단 이 문제를 정확히 따지고 미흡하다면 우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이런 걸 좀 발동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국정조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정확히 안 드러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특검 갈 수밖에 없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건 국정조사 사안이죠. 왜냐하면 국책사업에 관련된 거고 예타를 통과했고 그다음에 갑자기 변경된 사유와 절차가 다 있을 거니까 그 관련된 공문 다 들여다보고 관련자들 증언 들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건 당연히 국회가 해야 될 책무죠. 저는 국회가 17일 날 그 원장관 불러놓고 정확한 질문과 답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면 여야가 이런 문제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하라고 국정조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2008년부터 정말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정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 세 개의 정부 진보 보수를 다 거쳐서 윤석열 정권에 이르렀는데 바꿉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여사 땅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자, 그런데 이거 이상하지 않냐라고 국민들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은 아닌 것이죠. 네.
오늘도 상식을 한탄하면서 정치본색 진행했습니다. BJ 그리드님, 나 왼손잡인데 좌편향인가 오메 겁나 불어라.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진실이 이깁니다. 진실이 승리합니다. BJ 그리드님께 힘내시라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2부 오호라 경제 시간에는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모시고 지금 이번 사태의 핵심 키워드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에 관해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곧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글래머 좋아. 글래머 안 좋아? 좋아요. 글래머 좋아. 너 좋다. 그때 그 글래머를 발랐으면 티가 안 났을 텐데. 농사하고 어릴 때 피부가 타요. 타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거 바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좋아요.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제가 보증합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면 우리 스픽스가 힘을 갖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호라 경제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예타 구비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게 됐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다 해야 됩니까? 그럼요. 국가재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에 법과 시행령 각각 규정을 두고 있어요. 국가가 돈을 넣는 사업, 쉽게 말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를 반드시 거치더라. 그러면 시뮬레이션 같은 건가요? 시뮬레이션도 포함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경제성, 그리고 정책성. 정책성이라는 거에는 경제성은 뭐 아시겠죠. 이게 돈을 이만큼 넣었는데 코스트하고 베네핏 따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과 지금 베네핏이라고 했으니까 편익. 그다음에 또 하나 개념이 있어요. 수익이라는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효과. effectiveness 영어로. 비용과 효과. 이걸 따져보는 게 이제 그쪽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책성이라는 거에는 환경 오염 가능성.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균형 발전이라는 이제 이거는 정무적인 요인이 많이 가미가 돼 있죠. 종합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니까. 이 세 가지를 밴드를 정해놓고 이제 가중치를 둡니다. 어떤 때는 경제성이 50%까지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 두 개가 20, 3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경제성이 뭐 40 정도 되고 균형 발전 같은 게 훨씬 더 40까지 올라와서 가중치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99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제 기억하시죠? 97년, 98년 우리가 흥청망청해서 거의 국고가 뭐 바닥이 나고 외환보유액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바닥이 나고 IMF의 구제금융이라는 지원을 받고 나서 IMF의 깡드 씨라는 총재가 거의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쥐다시피 했잖아요. 총독이었죠. 총독이었죠. 그때 우리에게 가해진 압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재정도 건전하게 운영을 해라.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방법 중에 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를 끼워 넣었어요. 또 하나 이제 윤석열 정부 최근 들어서 내놓은 전가의 보도 같은 게 뭐냐면 재정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익숙해져 있는 개념, 국가 채무 비율이라고 그러잖아요. GDP 대비해서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이 총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우리는 지금 51% 되거든요. OECD 국가 평균 한 110% 정도 돼요. 우리가 한 절반 정도 되고 일본은 이게 230% 뭐 이렇게까지 가 있어요. 이 재정 준칙이라는 거를 엄격하게 통제를 하면 재정 건전성이 조금 더 나아지잖아요. 이걸 법으로 강제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로 무분별하게 개발 사업 또는 뭐 개발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요. R&D 사업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해야 정말 몇 조가 들어가는 큰 사업들이 실패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런 조사 없이 덜썩했다가 나중에 잘못이 발견되면 그만한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어놨는데 별로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광주의 그 화정지구 아파트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거 허무는 데만 또 엄청난 비용이 들더라고요. 또 다시 지어서 입주하려면 2025년이 넘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 짓는 데 들어간 비용 고스란히 또 다시 허무는 비용 또 새로 짓는 비용 또 뭐 어디 쪽이에요? 거북선을 또 뭐 만들었다가 또 그거 이제 또 다 고물되고 자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건데 그런데 이제 거북선 얘기를 하셨으니까 딱 비교가 정말 되기 좋은 거죠. 거북선 같은 거는 아마 총 비용이 100억 아래로 들었을 거예요. 몇십억 들었어요. 몇십억 들었겠죠. 모든 국가 사업을 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500억 이상의 규모 그 중에 재정에서 투입되는 게 300억 이상 되는 이 사업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익숙해져 있는 도로 뭐 이런 SOC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아동수당 지급 같은 것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효과와 편익이 생길 수 있느냐 이런 걸 따지는데요. 그러면 예비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타당성 조사도 있어요. 국가 사업에는 타당성 조사는 각 해당 부처가 그걸 다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을 하는 게 타당성 조사고요. 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을 따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도 예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에만 들어간 돈이 뭐 25억에서 많게는 한 90억까지 들어간 걸로 왜 차이가 나죠? 추산이 됩니다. 뭐 시기나 아니면 뭐 어디까지를 다 포함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통상 이런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발주를 하거든요. 그걸 다 총괄을 해요. 기획재정부가 둘로 크게 나눠놨습니다. 이런 SOC 사업 같은 거는 KDI라는 연구기관이 있잖아요. 이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합니다. KDI 산하에 공공 투자관리센터라는 전문적인 센터를 운영해가지고 여기에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또 국책연구원이 있거든요. 여기도 같이 활용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R&D 사업, 연구개발 사업은 과학기술부 산하에 또 이걸 전담하는 연구센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군데서 이걸 담당을 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백지화를 시켜버리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비용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제 함몰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비용은 누가 물어내는 이제 거죠? 국고에서 그거는 결국은 소진이 된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게 왜 이렇게 백지화 됨으로써 이 비용마저도 날리게 했다면 이거에 대한 책임 물어야죠. 책임 물어야죠. 감사원이 감사 나서야 되고 그다음에 해당 부처에 왜 이런 합리적인 사유, 합당한 사유가 있었느냐를 따져야죠. 그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노선 지금 아직 발표가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저 스픽스 TV 같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문제 제기된 게 지금 여론을 들끓게 만드니까 발표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수정안이라는 걸 하려고 했다가 지금 접었잖아요. 그럼 이 수정안이라는 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해도 되느냐? 이게 지금 논란의 해야죠. 중심에 서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재정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이걸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법의 시행령에 보면요. 수정된 사업 또는 막상 사업을 하다가 추가로 비용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드는 경우
전체 잡혀놓은 당초 예산의 10에서 20% 정도까지 늘어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이 강상면이라는 곳으로 노선을 빼는 거, 예. 이거는 비용이 얼마가 더 드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지금 여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가 더 든다, 덜 든다 그런 논란이 그걸 있는 거군요. 국토부는 억지로 지금 덜 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국토부는 0.8% 정도만 늘어났다라고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는 큰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하남 IC, 하남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예. 하남 IC의 건설 비용이 한 820억 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비용은 국토부는 쏙 빼고 강상면으로, 양서면이 아니라 강상면으로 오는 거, 이것만으로 추가된 비용은 0.8%밖에 안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10에서 20% 사이 정도의 비용이 증가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가 이런 억지를 부리다가 전면 백지화라는 더 큰 억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또 이 국토부가 지금 내놓는 자료들이 말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예. 노컷뉴스가 보도한 건데요, 단독으로. 양평 고속도로 교통량을 이렇게 분석을 딱 한 걸 봤는데 네네네. 국토부가 제시한 자료를 딱 보면 강상면을 정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으로 고속도로 개통했을 때 고속도로 일일 평균 교통량이 22,557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타안으로 개통하면 양평 구간이 15,834대밖에 안 되니까 강상면이 당연히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모양인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안 노선에 강화 IC 설치가 반영이 됐는데 예타안에는 IC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를 해야지. 그렇죠. 그걸 싹 빼놓고 이것만 딱 내놓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뭘 푸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를 빼놓고 푸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똑같은 비교가 되겠습니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예비 타당성 조사의 아까 경제성에서 비용 대비 편익, 영어로 얘기하면 코스트와 베네핏 분석을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1이 만점이라면 0.5를 넘기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이제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에 포함이 됩니다만 예타를 면제한 사업들이 각 정부마다 있죠. 많습니다. 예. 특히 문재인 정부는 120조 정도 예. 됐어요. 그게 얼핏 보면 이 정치 논리로 그냥 밀어붙인 걸로 돼 있는데 정말 사연이 많은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비용 대비 편익, 그다음 제가 아까 비용 대비 효과라는 그 개념도 써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원칙대로 다 적용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고속전철이나 또는 고속도로 같은 걸 놓을 때 100만 이상 인구가 있는 도시가 중간에 2개, 3개가 없으면 절대로 이 수치가 0.5 이상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요라는 게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노컷뉴스가 정말 잘 지적을 했는데요. 국토부가 그렇게 강상면으로 올 경우에 뭐 연간 뭐 2만 몇천 대라고 그랬나요? 연간인지 뭐 월간인지 하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숫자가 수요 예측이 나오기에는 정말 엄청나게 촘촘한 조사를 해야만 가능할 정도로. 예. 그래서 이 경제성만으로 따져가지고는 이 예타를 통과하기는 참 어렵다. 그럴 때는 이제 정책적인 판단이 바로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정책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이 가미가 되는 거죠. 반드시 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1+1이 2가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길게 놓고 보면 이제 그런데 예타 면제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 로비나 이런 것이 작용해서 문제가 생긴 것도 많이 있었고 우리가 그게 그런 걸 바로 봤지요. 투명성 부족의 문제인데 그거는 별개로 그렇죠. 다루면 되는 문제고요. 근데 지금 이제 예타를 끝낸 상태 아닙니까? 예. 양평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그걸 끝냈는데 그걸 갑자기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억지로 따지면요, 예타를
마친 사업 중에 특히 SOC 사업 중에 24건 가운데 11건이 비용이 더 늘어나는, 그런데도 예타를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시점이 조금 바뀌거나 종점이 조금 바뀌는, 그러니까 이번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뀌는 거에 비슷하게 해당이 되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 중에 10에서 15, 20% 증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윤경호 소장 말씀하신 자료는 예타를 시행한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신 것 같고, 예. 고속도로만 놓고 보면 역대 2번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이번이 20년 만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24건은 제가 말씀드린 24건은 전체 예타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예. 전체 예타 사업, 그러니까 전체 바뀐 SOC 사업 예. 중에 바뀐 SOC 사업 중에 고속도로만 비용이 놓고 늘어나는, 보면 고속도로만은 딱 2건이라는 예. 거죠. 2건인데 제가 보니까 뭐 광양 쪽에 뭐 고속도로 놓는데 종점하고 시작점이 바뀌었는데 오히려 나중에 그걸 바꾼 것이 비용도 더 절감됐다, 그렇게 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0년 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의 본질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타까지 마쳤는데 왜 바뀌게 됐느냐, 이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명을 해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의 박광원 원내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이 의혹 제기를 덮기 위한 백지화 소동은 총체적 국정 난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첫째로 이 사안의 본질은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하남 양평 고속도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이 정권이 들어선 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뒤에 바뀐 것,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 얘기하는 변경된 안처럼 할 경우는 그 혼잡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나 전문가들의 제안에서 다 드러나는 일입니다. 저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박광원 원내대표의 지적에 저는 동의합니다. 예. 그 문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에 대한 국토부가 내놓은 이 보도 설명 자료. 네. 예. 그게 나온 게 2021년 4월 30일이에요. 우리가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보면 좋은데요. 예, 떴네요. 예. 저겁니다. 보도 설명 자료. 예. 시점을 보십시오. 2021년 4월 30일. 예. 그때 경기도 쪽의 지역 언론, 그리고 양평군 등등에서 이제 축제 분위기였어요. 예. 왜냐하면 13년 동안 추진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예타 작업만 10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설명 자료에 따르면 양서면까지 가는 거, 그리고 이제 강하 IC 이게 빠져 있긴 하지만 이 강하 IC가 왜 문제 제기가 추가로 더 의견 제시가 안 됐느냐는 아마 어제 안진걸 소장이 나와서 설명을 잘 하시더만요. 당시에는 이 강하 IC를 더 추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만약에 제기가 되면 그나마 살얼음판 위를 걷듯이 겨우 통과된 이 예타, 이런 상황인데 돈이 50억에서 100억까지 추가되는 거,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아마 그냥 찬물을 끼얹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약간 조심성 이런 것까지 제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통과가 된 이게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한 쪽 당사자들은 그만큼 큰 의미를 갖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강상면이라는 곳으로 완전히 노선이 바뀌는, 전체 사업의 55%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비용 증가라는 거는 지금 뭐 한쪽에서는 1,500억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사업비의 근 20%까지 차지할 만큼 큰 변화다. 그렇다면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런 것들도 다 건너뛰고 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확정 내지는 발표를 하려다가 지금 이 소동에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쭉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일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엘리트 관료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다 마친 이런 국책 사업을 지금 여기 보도 설명 자료 보니까 예산이 1조 7,695억이나 돼요. 예. 이렇게 큰 사업인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내부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라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라든지 뭔가 이런 그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원희룡 장관의 여러 말실수 중에 첫 번째 말실수가 늘공50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면 늘공들 이 사업만 계속해서 지켜봐온 이를테면 국토교통부의 도로국에서 일하는 분들 그 주변에서 이 전문적으로 이거를 다룬 분들 그분들은 왜 이걸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에 지금 일도 나서지 않고 있잖아요. 예.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불과 한 몇 개월 만에 이게 지금 바뀌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권 바뀐 뒤로 이렇게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더 뭐 예를 들어서 지난 5월 이후부터 이게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돼 가는 이 과정 속에서 기획재정부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이렇게 바뀌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견 정도는 물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국회에서 아마 서영교 의원이 그 문제를 추경호 부총리에게 던진 걸로 제가 봤는데요. 추 부총리는 그 의견 제시가 없었다라는 걸로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엄밀히 따지고 보면 아까 이게 백지화돼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인 돈, 기타 뭐 국고가 정말 소진이 됐다면 감사원이 그것도 감사를 해야죠. 왜 기획재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나서지도 않느냐? 그다음에 그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되느냐? 이것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예 안 해.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만약에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앞으로 날아가 버린 예산에 대한 책임, 그리고 공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백지화라는 건요. 단순히 양평 군민들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백지화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라는 건 흔히 말하는 국가 백년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간선도로, 지선도로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중장기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지방도로나 국도 정도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 군민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투표를 해서 뭐 이게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에서 이게 백지화라고 얘기가 나온 거는 이건 제가 보기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고속도로를 국토의 대동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자가 스스로 동맥을 잘라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다음 정부에 가서 하세요라는 그 무책임한 얘기, 그것도 저는 그럼 다음 정부를, 그래서 제가 어느 다른 자리에서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만 다음 정부를 그러면 당기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벌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정치적인 해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왜 강상면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명. 예. 그다음에 강상면으로 가는 이 수정안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 그 설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의 증가 규모,
그다음에 아까 노컷뉴스가 잘 지적했듯이 수요 예측 같은 거에 비용 편익 이 분석 결과도 같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데이터들을 동원해서 내놓지 않는 한 이건 정치적인 결정밖에 안 된다. 그걸 스스로가 입증하는 거죠.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여권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우리가 일부에서 살펴봤는데요. 윤경호 소장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예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이 자체를 무효화하지 않는 한 원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던 양서면 라인에 대해서 놓고 다시 추진을 해야죠. 예. 거기에 강화 IC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비용을 더 추가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거죠. 그 양서면과 강화 IC라는 조건을 놓고 비용과 편익 수정 계산을 해서 국민을 설득시키는 수밖에 없고요.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역대 정부마다 아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경우 예. 이 사례들을 얘기했잖아요. 금액으로 따지고 건수로 따지면 전체 통계를 해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사연이 있습니다. 2019년에 비교적 큰 규모의 이 사업들을 내놨는데 그때 내놓은 사업들 중에는 남북 경협 도로 같은 것들도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면제 사유 중에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 안에 지역 균형 발전, 그다음에 재난 예방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뒤에 가면 남북 경제 협력도 예. 한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공적인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단순히 공적인 부분들이 더 우선되는 거고요. 비용 효과반으로 계산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그리고 있죠. 가장 결정적인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요만을 따지고 놓고 비용 편익 분석을 하면요. 서울, 대구, 부산 정도의 대도시가 연결되는 도로나 철도 이외에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그 요건을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서쪽 지역에 있는 충청도와 전라도 쪽의 도시를 잇는 이 대동맥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기사에 광주에서 부산 간 고속 전철이거나 또는 항공편 놓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가 뭐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광주에서 부산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안 많은가? 왜 많지 않은가? 왜 적은가? 왜 안 가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비행기까지는 몰라도 고속전철 놓는다. 놓으면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동서화합이 좀 더 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나라 경영의 중장기 계획이에요. 지금 지방마다 공항들이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표적으로 양양공항, 무안공항, 청주공항 세 개를 국제공항으로 만들어 놨지만 유지하는데 지금 1년에 100억 이상의 비용들이 적자로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을 차라리 일본처럼 우리도 전국에 철로망을 더 촘촘하게 까는 데 썼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거는 긴 계획을 놓고 보는 어떻게 보면 국가 경영의 우리가 부재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뭐 5년 단위 정권에 어떻게 보면 폐해 이럴 수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얘기 꺼낸 이 예비 타당성 조사만으로 다시 원점으로 가면요. 이 제도만으로 1999년에 아까 도입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2000년까지 하면은 한 21, 2년 되잖아요. 21년, 1, 2년 동안에 그래도 우리가 소모될 비용을 한 166조 원 정도 아꼈다. 이런 이제 분석 자료가 있어요. 예. 그나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짬짬이로 해먹는 것도 좀 막고 그러니까 이번 양평 고속도로 이 파동도 투명성 없이 이 추진된 이거를 그나마 막으려면 이 수정된 노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죠. 그게 아니라면 원래의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노선 이걸 가지고 보완해서
다시 추진을 하는 거 그게 답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예타 가지고 윤경호 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봤는데요. 골드님, 우리 오라경제 우등생이시죠. 아주 수업 착실하게 들으시는데 예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했던 것이 많이 해소됐어요. 다음 진도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점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 취소가 장관의 권한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직권 남용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점도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호경님, 감사원이 올바르게 감사하겠습니까? 고향 앞에 생선 맡기는 거죠. 김승준님, 홍남기 때 몇십억 늘어난다고 청와대 안건도 물리치던 그 기재부 맞습니까? 그런 의견 주셨네요. 진실된 상식님, 아주 재미있는 글 주셨는데요. 예타, 화살표, 속타, 화살표, 현타, 화살표, 물타. 예,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네요. 진실된 상식님께 스픽스 글래머가 함께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픽스 이메일로 닉네임, 성함, 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픽스 글래머 선크림 세트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2+2 구매하시면 손 선풍기 드리고 있는데요. 많이 구입해 주시면 우리 스픽스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정어리 때 많이 모아 주십시오. 지금 42만 명 넘어섰는데요. 곧 50만 만들고 100만 정어리 만들어서 깨어있는 세상 빨리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오라경제도 10,000명 넘는 분이 계속 접속해서 봐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경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